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직업정보의 수집 및 실행 시간입니다. 제목 보시고 이해되시면 다 그냥 패스하시면 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날도 오고 참 좋네요. 그렇지만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많아요. 시작은 가볍게, 그 끝은 창대하게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업정보 제공원입니다.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기관이나 정부 부처가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직업정보 제공원은 직업정보를 생산해내는 기관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그러면은 패스입니다. 노동시장과 고용환경입니다. 노동시장, 일자리, 우리 인력들을 있는 시장을 노동시장이라고 할 것이고, 고용환경, 기업들의 환경을 기업환경이라고, 고용환경이라고 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환경, 고용 관련 지표, 통계치를 내기 위한 지표들입니다. 이 부분은 안다 하더라도 계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생산 가능한 인구,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의 인구들입니다. 몇 살일까요? 그렇죠. 15살, 15세, 만 15세인데 우리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 그냥 만 나이가, 일반 나이가 돼서 그냥 15세 이상 인구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세 이상 인구는 뭐라고 하냐면 생산 가능한 인구고요. 이런 생산 가능한 인구 중에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들이 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에는 취업, 실제로 취업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취업자가 있고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구나 하는 실업자들이 있다입니다.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에는 가사, 육아, 통화, 심신장애, 기타 등으로 취업할 의사가 없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아래의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육아 가사와 통학, 전업 학생 이렇게 해서 보기에 출제되니까 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가사, 육아, 전업 학생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인데요. 우리가 당연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라도 일한 사람들은 다 취업자로 구분하는 거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고요. 돈 안 받는데도 취업자로 구분되는 요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 돈 안 받는다고 무급가족 종사자라고 표현하는데요. 무급가족 종사자인데 하루에 3시간씩 5일이면은 6일이면은 6, 3, 18해서 뭐라고요? 18시간 이상 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루 3시간 이상 매일 꾸준히 일하시는 무급가족 종사자, 무급이라고 해서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다고요? 그렇죠. 취업자에 속한다. 이 부분, 그리고 18시간입니다. 정말 욕 나오겠네요. 돈 안 주고 일 시키면은 18시간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시, 일시적인 병이나 사고나 연가 등으로 잠깐 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받고 있으니까 1시간 이상 일했으니까 우리는 취업자로 보고요.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실업자, 아직 실업자가 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구직활동에 있어서 금방 전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여전히 취업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 목적으로 1시간이라도 일한 사람, 그리고 돈 안 받지만 18시간, 욕하면 안 되는 거죠?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들도 다 취업자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방 봤던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요 부분 하기 전에요. 제가 요 그래프를 보고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쉽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객관식에서 뭔가 통계치를, 아주 기본적인 통계치를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가령 실업률을 구하라라든지 고용률을 구하라고 하든지 경제활동 인구율을 구하라고 하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요. 듣기만 해도 갑자기 이렇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표만 이해하시면 금세 외우실 수 있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요, 이 표가요, 일단 이 부분을 제외하고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사람들이더라.
경제활동 인구, 일하는 사람과 아예 일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된다라는 것.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는 것. 요까지만 완벽하게 세팅이 되시면요. 무조건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것의 앞에 거 분에 그 구하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구체적으로 취업률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취업률은 앞에 거 경제활동 인구분에 묻는 거 취업자 곱하기 율이니까 100%, 100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실업률을 구하라고 하면은요. 앞에 것분에 구하라라는 것 곱하기 100입니다. 앞에 거 경제활동 인구분에 실업자 곱하기 100이 된다라는 거죠. 쉽죠? 정말 쉽나요? 자, 이번에는 그럼 경제활동 인구율을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앞에 거 생산 가능 인구분에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이라는 거죠. 너무나 이제 당연한 지사 비경제활동 인구율을 구하라고 하면 앞에 거 생산 가능 인구분에 비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 이렇게 이것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묻는 것에 앞에 것분에 묻는 것 곱하기 100이 된다라는 것. 단 하나 고용률을 물어보면은요. 고용률은 고용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앞에 것분에 그것은 취업자는 취업률인데 해서 고용은 취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고용률만 저 앞에 것분에 생산 가능한 인구분의 취업자 곱하기 100이라는 것. 뒤에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세팅합시다. 생산 가능한 인구는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어지고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어지는데 묻는 것은 앞에 것분에 묻는 것 곱하기 100이다. 무슨 율이 붙어서 곱하기 100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이제 너무 쉽고 간단하고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요? 제가 하면서도 혼자 뿌듯해하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뿌듯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인구라고 말씀드렸고요. 경제활동 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구직활동이 있는 사람, 구직활동이 있는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얘기하고 일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취업자라고 얘기하겠네요. 비경제활동은 크게 생산 가능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될 것이고요. 무고가족 종사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에 18시간 이상 일했다라는 거죠. 그래야 돈 안 받아도. 예를 들어서 16시간 일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렇죠. 뭐라고요?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비경제. 이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로 떨어지게 됩니다. 취업자는요. 조사 대상 기간에 1시간이라도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사람들이고요. 실업자는 일하지 않거나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는 다 구직자에 속하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직 단념자, 아예 구직활동 하는 걸 포기했어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죠. 비경제활동 인구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통계 나오네요. 통계. 아까 전에 앞에 거분에 묻는 거 곱하기 100이라고 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15세 이상 인구수 분의 경제활동 인구수 곱하기 100입니다. 묻는 것이 항상 올라갑니다. 취업률이 올라가고 실업률, 실업자 수가 위에 올라가요. 앞에 거 분의 위에 거 여러분이 한번 잠깐 정지해 놓으시고 매칭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저는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한번 문제풀이 해볼까요? 다음 표에서 실업률은 얼마인가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제일 처음에 생산 가능한 인구 15세 이상 가능 인구 일단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그렇죠.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누어지고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어지는데 총 인구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산 가능 인구 60만 명, 취업자는 36만 명, 실업자는 4만 명. 뒤에 만 명 지금 일단 빼놨습니다. 실업률을 구하니까 앞에 것분에 36만 명, 4만 명이니까 40만 명이 되겠네요. 40만 명 분의 실업자 4만 명이니까요. 답 10% 곱하기 100 하면은 10 해서 10%가 나오겠네요. 계산기 없어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뭐 뒤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와서 계산기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정보에서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앞자리 대충 나누어 보면은 다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한 개 한 개 대입해서 써보시면 거의 99%답 맞추실 수 있으십니다. 자신감이 90%입니다. 그리고 또 틀리면 어떠해요? 나머지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라는 거 여유와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용률입니다. 고용률 단 하나 저 앞에 것분의 취업률이라고 취업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분의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가 고용률이다라는 것 확인했고요. 종사상의 지위라고 해서 취업자입니다. 취업자. 임금 근로자, 월급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굳이 나누면은 상용 1년 이상 일하는 경우 임시교사 생각해 보세요. 1년이죠. 1개월 이상 1년 미만. 그리고 일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입니다. 구분 임금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나옵니다. 상용 그리고 임시 그리고 그렇죠. 뭐였죠? 일용 근로자입니다. 아닌 것이 답입니다. 자영업자는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사장님이 혼자 다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둔 사장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시험에는 고용원이 없는 사장님은 자영업자는 종사장의 지위가 다르다라고 나오는데 아니에요. 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이고 크게 고용원이 있고 없는 것으로만 구분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문제 푸시는데 답이 탁 튀어나오실 것입니다. 무급가족 종사자 벌써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무급, 돈 안 받으면서 가정에서 어떤 일을 돕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아빠가 떡 만드세요. 그럼 아들이 떡 만드는 거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매일 하라 그러면 아들도 미칩니다. 하기는 3시간씩 매일 하는 것도 미쳐버리겠네요. 잠깐 도와주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매일 하게 되고 매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씩 늘어서 18시간 이상 일하면은 취업자. 그리고 솔직히 18시간 이상 일하면은 용돈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여튼 무급가족 종사자 18시간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한다라는 것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용환경정보제공원입니다. 뭐 통계청도 있고 고용노동부도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으로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이 있다라는 것. 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라고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용보험의 정의는 실직 근로자에게 제 말 맞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과 플러스 여러 가지 고용안정사업이라든지 고용안정사업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국민 개개인에게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으로 지원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고용보험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이 부분이죠.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들은 고용보험 그 이후에 그만둬도 안 준다라는 겁니다.
고용되어도 자영업을 개시한 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돼요. 50세부터 쭉 해서 65세가 지나서 67에 그만둔 사람은 가능하고 65세 이전에 그만뒀다가 65세 이후에 다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한 사람은 그 67살에 그만뒀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개월 동안의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또 하루에 3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기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와 공무원 등은 고용보험이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고용보험의 기업에게는 어떻게 지원되냐면 고용창출장려금이라든지 제일 잘 나오는 안정장려금, 그리고 유지지원금과 청년장려 고용지원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렇게 고용안정장려금의 종류를 써놓고 무엇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과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은 너무 쉽죠.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되는 것은 다 써있고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나오면 그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요 뒤에 나오겠지만 따로 정의를 내놓고 물어봅니다.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요 나머지 다 둘째치고 교대제 개편입니다. 고용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기업에게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지만 실제로 어느 날부터는 그렇죠. 고용 없는 성장, 요즘에는 텅 빈 성장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뭔가 발달될수록 일자리도 늘어났지만 어느 순간에 기업은 발전하지만 그렇죠. 뭐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확장되지만 채용은 없다. 요즘에는 채용이 아니라 아예 있는 사람도 인원 감축을 하는데도 기업은 성장하더라. 텅 빈 성장.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로 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일자리 만들어내라 한다고 해서 네 하고 딱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일자리를 교대제로 뭐 근무 시간에 제한을 둬서 같은 일을 2명이서 교대제로 하게 한다라든지 뭐 여러분 8시간 일하고 4시간 일하고 월급 똑같이 받으면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인건비가 2배로 드니까 뭐 한 3분의 1을 주면서 나라에서 3분의 1을 지원받는다라든지 2분의 1 일한 만큼 주면서 나라에서 조금 더 지원받아서 한 자리를 여러 명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교대제로 변경하게 하는 것을 교대제 개편이라고 합니다. 왜 하냐면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대제 개편이 나오면은 바로 고용 창출 장려금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매칭시킬 수 있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보시면 아실 거고요. 안 보셔도 저는 여러분이 맞추실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의를 보고 찾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고 해서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얼마 내고 사업주가 얼마 내고 나라에서 얼마 줘서 낸 금액보다가 많게는 1.5배, 2배까지도 나중에 그렇죠 만기 시 탈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 그런 제도를 통틀어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고 표현합니다. 목적은 장기 근속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 나라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요. 온라인 신청 방법에서 결국에는 승인을 해야 돼요. 모든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기업이 있고 또 거기에서 신청해서 요 2군데에서 뭘 해줘야 된다고요?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직능공단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도 뭐 냈던 거에 2배 이상 받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청년이 아니라서 아까 고령자, 중고령자에 해당하는 나이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실업급여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요, 우리 사실 실업급여 모르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를 분류할 수 있는 사람도 듣지 않고는 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가 됩니다. 시험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실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이루어져 있다 하면 맞는 얘기.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은 표가 있으니까 당연히 실업급여가 구직급여 더하기 취업촉진수당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지만은 이게 아무 배경 없이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면은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구치하다 이렇게 입냄새가 나나요? 구치다. 실업급여가 구치다 이렇게 한번 기준을 잡아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따로 암기하지 않아도 구치 멘트가 이상하긴 하지만 이거 구치 맞네 뭔가 익숙하네 하시면서 답을 잘 고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문제 더 나오는데요. 취업촉진수당은요 바로 이렇게 조직 강조 제가 일부러 앞자에 맞춰서 순서를 변경해 놨는데요. 취업촉진수당은 조직 강조이다 해서 해당하는 것은 잘 고르시고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직 강조가 아닌 것이 답이다 라고 또 하나 챙겨가셔야 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치고요. 취업촉진수당은 조직 강조입니다. 딱 얘기하면 이제 제가 답을 얘기하자도 실업급여는 그렇죠. 나오죠.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은 나왔을 거라고 이미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이미 실업급여 많이 받아보셔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급여를 바탕으로, 평균 급여를 바탕으로 측정이 되고, 또 얼만큼 일했는지에 따라서 내게 책정되는 실업급여가 변하는데요. 그 기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50세 아래와 50세 이상과 장애인. 그래서 장애인을 많이 물어봅니다. 50세를 기준으로 그 이하와 그 이상 장애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1년 미만,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문제가 나오면 표를 그냥 50세 미만, 50세 이상과 장애인 해서 1년,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 이렇게 딱 하시고 120일, 30일씩 더하면 됩니다. 150, 180, 210, 240, 240, 270 해서 지금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표로 딱 그려서 1년 미만,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해서 채워가면서 120에서 30씩 더해서 한번 칸을 채워보세요. 칸을 채워서 맞으면 패스하시고 아니면은 한두 번 맞추시면은 금방 이 문제 나올 때 시험 문제 나오면 옆에서 이렇게 한번 대충 그려가지고 딱 매칭시키면은 객관식 또 한 문제 5점 먹고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안정 사업은요. 여하튼 국가에서 여러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대로 풀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괜히 꼬아서 생각하지 마시고 표면상 드러난 그 단어를 그대로 답으로 가져다가 매칭시키면 또 한 문제 쉽게 얻어가실 수 있고요. 오히려 고용안정사업의 적용 대상은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최소한 근로자가 5인 이상 되는 사업자에게만 사업장, 그리고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만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고용안정사업은 왜 하냐면요. 목표입니다. 목적.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안정이죠. 고용 유지죠.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해서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은 실업급여와 내일 배움 카드만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쭉 넘어가서요. 고용안정사업의 종류입니다. 아까 표에서 봤던 것을 그대로 그냥 나열했을 뿐입니다. 이런 것 중에서 개인에게 지원하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 있는데 쉽게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고 말씀드리고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왜 하냐 이런 좋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단 아닌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로서 정부 주도 직업능력 개발 강화는 아니다. 각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고 뭐 이렇게 좋은 의도가 있지 정부가 주도해서 독재하려고 아니면은 뭔가 천편일률적으로 공사나 만들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 주도 직업 능력 강화는 개발 강화는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알고 가시면 외우지 않고도 보고도 당황하지 않고도 염려하지도 할 필요도 없이 답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의 강화에 따른 효과, 좋은 얘기 많겠죠. 여기 좋은 얘기가 많고요. 문제에서 마찰적인 실업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어려운 말은 본 적도 없으니까 틀렸어요. 나는 굳이 마찰적 실업이 뭔지 알고 싶다. 노동 때 하실 거니까 잠시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의 종류입니다. 자, 기업에게 지원하는 거,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죠. 개인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만들어서 자기하고 맞는 어떤 훈련을 직접 신청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기업에게 훈련하는 것은 그 사업주를 지원해서 훈련을 시키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중소기업에서는요, 이 교육을 시켜주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인프라나 그리고 그것을 담당할 뭐 강사라, 교육자라든지 아니면은 근로자들을 이 시간에 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기업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인력이나 그 자원의 어떤 뭐 정말 물리적인 환경을 그렇죠. 대여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갑자기 빌려달라 그러면 대기업에서 오케이 하고 빌려주지 않다 보니까 제도화, 나라에서 제도화로 만든 것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설명을 써놓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했었을 때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문제로 나옵니다. 사업주를 지원하는 거 이미 알고 있고 교육의 방식, 종류는요, 뭐냐면은 집체훈련, 모아서 하는 것, 그리고 현장훈련, 그곳에서 직접 현장에서 하는 것, 원격훈련, 인터넷으로 하는 것, 정말 용어 자체로 이해하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방법에 따른 종류이고 목적에 따른 훈련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일단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은 목적에 따른 향상교육 같은 전직교육 같은 어떤 그런 교육이 여기에 보기에 나오면 아니다라는 것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목적에 따른 구분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요. 훈련, 인프라 부족 등으로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대기업 등 자체 보유한 우수훈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이라고 합니다. 몰라도 여러분은 저처럼 입으로 나오지 않아도 눈으로 이거야 하고 매칭만 시키시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네, 기본적으로요. 5년간 300만 원입니다. 추가로 신청하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시 신청해서 추가로 더 200만 원까지 받아서 최대 500만 원까지 기본적으로는 5년간 300만 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일배움카드 만들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고용24에 들어가서 실제로 신청을 하고 동영상으로 교육을 받았을 때 그렇죠. 발급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요. 항상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시험은 늘 제외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잘 출제가 됩니다. 누구에게 만들어주지 않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만들어주지 않고요. 75세 이상이신 분, 우리 내일배움카드 왜 만들어요?
교육받아서 훈련받아서 그렇죠. 직무 교육 훈련받아서 취업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활용되어지기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75세 이상인 사람 안 만들어준다. 공무원 선생님 안 만들어준다. 그리고 매출 4억 이상 자영업자 잘 나가니까 네가 계속 하던 거 하던지 아니면 준비해라 해서 안 만들어준다.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렇게 하면은요 좀 헷갈리고요. 고등학생들 중에서 1, 2학년은 만들어주지 않고 3학년은 진학, 대학교에 갈 거면은 안 만들어주고요. 취업 전선으로 나가겠다 해서 이게 취업 전 마지막 학년이라고 해당되는 고3과 대학교 4학년 학생들 중에서 취업 현장으로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 고1, 2들은 안 만들어준다, 적용 제외 대상이다 라는 것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75세 이상, 그리고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을 제외한 사람들, 학생들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얼마라 그랬죠? 그렇죠. 5년 동안 3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5년 동안 300만 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100만 원에서 2만 원, 100만 원에서 2만 원이 아니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요. 이런 수업을 들으면은요. 국기 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고 말하는데 전액 지원됩니다. 그럼 이걸 제외하고는 전액이 지원이 안 된다는 소리가 많네요. 예를 들어서 직업상담사 이 과정도요. 내일 배운 카드 과정이면은요. 뭐 몇 시간, 140시간이라고 제가 일단 예시로 140시간의 어떤 과정을 등록하려고 하면은요. 약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이 100만 원의 수강료라고 하겠습니다. 수강료를요. 자기 부담금 각자 좀 차이가 나지만 자기 부담금 40에서 50% 그리고 50%는 내일 배움 카드 포인트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일정 부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실제로 내일 배움 카드로 직업상담사 과정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많아요. 저희 무료로 진행하는 거 정말 굿잡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아자찬을 하려니까 좀 민망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에서 자기 부담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담금도요, 개별마다 다 틀리지만요, 한마디 덧붙여 보면은요, 이 100만 원이라는 수강비가요. 만약에 A 기간과 B 기간에서 똑같이 다 100만 원, 100만 원이래요. 근데 내가 A 기간에 갔더니 나의 자기 부담금이 40만 원이라고 그러고 B 기간에 갔더니 나의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이래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네,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나라에서 개인한테도 지원을 해주지만 기관에도 지원해주는 포션이 퍼센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다르냐면요. 여기는 그러니까 60만 원 지원해주고 여기는 50만 원 지원해주니까 A 기간을 더 많이 지원해준다라는 거죠. 취업률이나 강사의 만족도나 이 기간의 그렇죠. 인증에 따라서 뭐 우수 인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사업주, 사업 기간에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내게 오는 개인 자기 부담금도 다르지만 기관에서 지원받는 금액도 달라서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내야 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맞는 이야기라는 것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받으려면은요, 고용24에 직접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뭐 거기에서 우편이나 은행 방문으로 실물 카드를 받게 됩니다. 받으려면은요, 우선 이거 아닙니다. 받으려면은요, 동영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이 나시든 안 나시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발급을 받은 것이고요.
수강 신청, 이제 원하는 어떤 과정에 수강 신청을 HRD에 들어가서 보통은 검색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때와 이하일 때 좀 구분이 됩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과정이 140시간 이하일 때는 신청하고 그냥 수업을 들으면 되는데 이상일 때는 적합한지 아닌지 상담을 통해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패스가 되어야지 그렇죠. 오케이 승인을 받아야지만 수강을 할 수 있고 수강을 해서 80% 이상 출석률을 채우셔야지만 완료 수강 이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까 전에 기간마다 자기 부담 비율도 다르고 기간마다 지원비도 다른데 자기 부담 비율은 이렇게 달라지고요. 여기에서 훈련 장려금이 140시간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진다라는 것. 비용은 월 최대 11만 6천 원 지원되는데 세부적인 거 잘 모르셔도 되고 최대 11만 6천 원까지 추가적으로 활동비라든지 구직 활동비라든지 훈련 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액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11만 6천 원입니다. 훈련비가 차감되는 경우에는요. 중도 포기를 하거나 탈락하거나 할 때마다 달라지는데요. 처음에 마음대로 그만두면은 20만 원 이렇게 점점 금액이 커진다라는 거죠. 네네. 300만 원 중에서 이렇게 차감, 만약에 세 번이나 중도 탈락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날아가 버리겠네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등록할 때도 자기 부담금이나 포인트를 사용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보입니다. 자, 80%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무조건 탈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아까 국가기관 산업직종훈련은 100% 지원이 되는데 100% 지원받는 이런 교육의 과정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라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계자제 훈련 과정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10일 이상 40시간 이상 재직자,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고 있으니까 이틀 이상 18시간 토요일, 일요일 8시간씩 하면은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잘 나오지 않고요. 시험에 국기 3개월에서 1년 가로 열고 나오고요. 특히 실업자 집체교육은요. 일반 계자제 훈련에서 10일 이상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요건에 충족한다라는 것을 가로 안에 숫자 넣기로 맞추셔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문제 예시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까 80% 이상 못하면은 중도 탈락이라고 이수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훈련의 목적, 방법과 마찬가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목적, 방법. 아까 전에 나왔던 것은 현장과 집체와 인터넷 원격입니다. 이렇게 방법이 나왔다라면요. 목적에 따라서는 양성, 직무 수행, 기초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그렇죠. 갖추기 위해서 향상, 보다 나은, 더 높은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전직, 회사를 옮기려고 직무를 변동, 이직하려고 할 때 필요한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을 우리는 전직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 향상, 전직 훈련 아닌 것 한 세트로 목적에 맞지 않는 것 대부분 요것들이 답이 될 것이고 방법에 맞지 않는 것 했을 때는 요것들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십니다. 똑같은 거 했죠. 집체 현장 원격 훈련 서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라에서 지원받는 교육들도요. 내가 옛날에 뭐 받았더라 시간 지나면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잃어버리지만 나의 이력은 어디에 남느냐? 평생학습계좌제의 온국민 평생배움터에 개인들의 이력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개인정보를 함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내일배움 카드를 만드는 것처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국민 평생배움터로 하거나
직접 가서 수기로 신청하는 것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가는데 이 곳을 실제로 시험에 암기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시험에 나오는데 틀린 말이다. 어떻게? 방문해서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방문해서도 할 수 있고 또 방문하는데 여기가 아니라 전국 고용센터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아니다. 이거 어디에서 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직업훈련 자격입니다. NCS 나오는데요. 그동안은요. 국가주도 이러면 무조건 다 틀린 말이었어요. 처음으로 단 한 번 NCS는요. 드디어 국가주도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산업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가 주도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 체계화한 능력 단위 또는 능력 단위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런 능력 단위는요. 어떻게? 모듈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듈 형태 나오면 NCS구나. 국가주도 나오면 NCS구나. 이 NCS는 총 8수준으로 되어 있구나. 나머지는 다 10개, 대분류 10개였는데 처음으로 8수준, 대분류는 24개 기준이구나 하는 것까지 한 세트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능력 단위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NCS의 분류 체계는 직무 유형 중심으로 직무 유형 1단위당으로 국가에서 주도해서 분류해 놨습니다. 보시면은 예시인데 사실 예시 모르셔도 되고 직무 유형 중심이다 라는 것만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십니다. 분류별 항목 10개가 아니라 대분류가 24개라는 거, NCS에서는 대분류가 24개라는 것, 그리고 세분류 단위의 원칙이라는 것, 여기서 한번 다 나누어 볼까요? 산소 같은 여자 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죠. 저도 산업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표준 산업분류는 소분류 기준으로 산업을 분류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한국직업사전에서 세분류, 4자리 세분류 기준이다. 한국표준 직업분류도 세분류 기준이다. 다 세분류 기준이다. NCS도 세분류 기준이다. 그런데 직무 유형을 중심적으로 세분류를 나눠놨다라는 겁니다. NCS의 수준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8수준으로 나누어 놨는데요. 시험에 9수준으로 나옵니다. 틀렸습니다. 8수준입니다. NCS는. 그런데 시험에 5와 6수준에 대해서 항상 구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항상 복잡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복잡해집니다. 6수준이 더 복잡하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5수준은요.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어쩌고저쩌고 6수준은 더 좋아. 독립적인 권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많이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총 8수준이라는 것을 아시고 5와 6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5는 포괄적, 6은 독립적이라는 것. 앞에 시작만 아시면 뒤에 모르셔도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수준이다라는 거 모르셔도 맞출 수 있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분류에서 직능 수준을 4수준으로 나눴는데요. 1수준이 높아요? 4수준이 높아요? 그렇죠. 4수준이 높다라는 거. 항상 위로 올라가면서 더 높고 거기에서는 1, 2, 3, 4수준을 구별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5와 6만 구별하면 된다라는 것 강조드립니다. 더 많이 알고 싶어도 참으세요. 그리고 지금 더 많이 알고 싶다고 해서 아직 뒤에 남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까지만 하셔도 충분하신다라는 거, 머리에 공간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NCS요.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직업 훈련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요. 직업 훈련 나머지 모르셔도 됩니다.
아까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고 했죠. 항상 키포인트는 바로 그것입니다. 직업 훈련의 방법에 따른 분류는 집체와 현장과 원격이었고요. 목적에 따른 것은 그렇죠. 직무 수행 능력 기초적으로 양성하거나 더 높은 향상시키거나 그렇죠. 이직하기 위해서 전직 훈련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 그 세 가지만 잘 구분하십니다. 나는 정말 직업훈련과 교육훈련 너무너무 궁금하다.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자, 자격입니다. 자격이라는 것은요. 적성처럼 능력, 뭐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자격이 부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은 국가 전문 자격과 기술 자격, 저 밑에 어딘가에 나오는데 총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격은요, 전문 자격과 기술 자격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기술, 그렇죠. 우리 직업 상담 2급은요, 국가 기술 자격입니다. 자, 전문 자격부터 보는데요. 전문 자격은요,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의 자격증입니다. 대표적으로 의료와 법률 등이 있네요. 시험에 기술 자격이 아닌 것은 했었을 때 이것들이 답입니다. 제일 자주 등장하는 답으로는 감정평가사와 문화재 수리, 그리고 주택사부, 그리고 의사입니다. 물론 의사, 변호사, 변리사 이렇게 다 전문적인 거, 전문 자격이랑 연관된다라는 거 한번 눈으로 알아두시고 감정평가사와 문화재 수리와 주택관리사부 이게 국가 전문 자격인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이거는 국가 기술 자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 말씀드렸죠. 주로 산업과 관련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자격증은요, 총 5가지의 단계로 구분되는데요. 저는 외웠습니다만 여러분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을 보고 구분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복잡한 것이다. 더 전문화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기술사. 이렇게 보지 말죠. 자, 기술사. 이거 다 외우시면 머리가 터집니다. 기술사 하면은요,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입니다. 저는 밑에서 한번 해볼까요? 밑에서. 자, 밑에서. 기능은요, 아주 기초적으로 할 줄만 알면 된다. 우리가 할 줄 안다라는 것은 숙련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숙련, 할 수만 있으면 기능사 자격에 도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전하셔서 자격을 따지면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산업기사는요, 할 수 있는 숙련과 그리고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 숙련 더하기 기초 이론을 가져가실 때 우리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고요. 기사는요, 숙련되었고 기초적인 이론 더하기 이제는 공학적 이론, 좀 더 어려운 이론까지 섭렵하고 이해하셔야지만 자격이 주어지고요. 기능장은요, 여러분 제빵 기능장이라고 기능장 어디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면은 요즘에 야외에 누구 어떤 제빵 기능장 뭐 이렇게 기능장이 왜 자꾸 나오죠? 기능사 이렇게 배너들 같은 거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아주 잘 정말 뭐라고 표현하죠? 정말 여기 최상급 숙련 기간 그냥 할 줄 알면 안 되고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졌을 때 우리는 기능장이라는 것을 자격이 부여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숙련되고 기초, 공학적, 최상급 숙련, 기술사는 이제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 문제예요. 설명해놓고 뭘 설명하는 건지 찾는 것, 그리고 주어지고 어떤 것인지 또 설명을 찾는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나오면은 기술사구나 알아두시고, 기능장의 경우에는
1급 기능일 때 기능장. 기사는 공학적인 기술 이론을 지식을 확인할 때 기사. 산업기사는 기초 이론까지 갈 때 기능사 할 수만 있으면 된다.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다까지이고요. 이것들에 대한 응시 자격 기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기능 기사, 기사, 기능 기술. 저는 이렇게 우선 외웠어요. 어떻게요? 기능 기사, 기사, 기능 기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기능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유치원 원장 가장 높은 사람 기사가 아래고 장이 위에이다. 그리고 첫 번째는 산업기사고 두 번째는 그냥 기사이다. 마지막에는 기술사이다 해서 이런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옆에다가 그냥 기능기사, 기사, 기능기술 써놓고 제일 처음에는 사자고 중간에는 똑같은 거에 장자고 첫 번째는 산업이고 두 번째는 그냥이다 해서 일단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은요. 가장 숙련,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숙련에다가 기초적인 거, 그리고 기초적인 이론을 넘어서 공학적인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최상급으로 숙련된 기술이라고 표현했고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이것은 기술사는 고도의 기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응시 자격으로 1, 3, 5, 7 무슨 말이냐. 기능사가 제한이 없는데 기능사를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1년이 지나면은 산업기사 1357이라고 했으니까 3년이 지나면 기사 자격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5년이 지나면 기능장을 7년이 지나면 기술사를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 산업기사도 1, 5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은 기능사에서 1357년이라는 것이 기준이고 4년제를 기준으로 해서 기사 자격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4년제를 기준으로 3년제 나왔으면 1년, 2년제 나왔으면 2년 이상, 안 나왔으면 4년 이상 실무 종사한 경력이 인정될 때 그렇죠. 기사의 자격의 응시 자격이 요건이 충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기사 등급의 응시 자격으로 틀린 것은 맞는 것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 분야입니다. 기술 기능 분야인데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일 잘 나오는 제가 5가지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대분류는 빼고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중직무 분야, 주요 직무 분야, 여기선 주요 자격종만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세부적인 자격 종목을 주어지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골라내는 문제가 나옵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셔도 직관적으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눈 크게 뜨고 보시면은요. 건축이나 이런 다 건축과 관련된 거고 토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 중간에 것을 묻지 않고 어디에 속하냐 했었을 때 14지가 알아서 다 나옵니다. 건설에 속한다라고 매칭시키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계라는 용어가 나오면 기계라고 매칭시킬 수 있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여기 전기, 전자가 나오지 않지만 강학과 로봇, 반도체 나오면 우리는 삼성전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도움이 되네요. 반도체 나오면 전기, 전자구나 하고 매칭시킬 수 있으시면 되고요. 식물이라든지 임산, 임업, 산림 이렇게 나오면 임업이 나오면 더 잘 맞출 수 있겠지만 보통 중직무보다가 주요 직무 분야를 묻기 때문에 농림업에 속한다라는 것 매칭시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산업위생 가스 나오거나 아니면 와전류 비파기 검사, 이 위에 초음파 비파기 검사 등은요. 안전관리와 연관된다 해서 잘 매칭만 시키시면 됩니다.
외우시려고 그러면 돌아버리십니다. 그렇죠. 저도 이거 제일 처음에 말을 한 번에 잘 하려고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오히려 말만 꼬이고 외웠던 것도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눈으로 건축이니까 건설이지, 뭐 기계니까 기계지, 반도체니까 전기전자지, 이렇게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자꾸 익숙해지시기만 하셔도 충분히 5점 획득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기술 기계가 아니라 서비스 분야, 드디어 우리 관련된 직업 상담 관련된 서비스 분야입니다. 주요 직무 분야는요, 경영회계 사무에서 사회복지, 우리와 관련된 사회복지 종교가 나오는데요. 직업상담사는 우리와 관련돼서 07 사회복지 종교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요 부분이 제일 잘 나오는데 경영회계 사무에서 이 세 가지 아닌 것이 속하지 않는 것이 보통 답으로 나옵니다. 세 가지 아닌 것이 답입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소비자 전문 상담원, 컨벤션 기획사입니다. 똑같이 이것에 대한 응시 자격도요,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1급과 2급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2급은요, 제한이 없고 1급은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2급을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무에 2년 이상 근무해야지 자격 조건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4년이 아닙니다. 4년으로 종종 나오는데 실무 경험 3년. 그리고 여기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3년 아니고 실무에 자격증이 있을 때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급 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이라는 거, 요 부분 잘 확인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쭉 넘어가면은요, 대부분 다 금방 말한 것이 기준인데요. 소비자 전문 상담원은요, 혼자 다릅니다. 뭐 요게 없었는데 생겼다라는 거죠. 위에는 똑같은데 소비자 전문 상담원은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그대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 컨벤션 기획사, 우리 지나다 보면은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실은 컨벤션 센터에 요즘 웨딩홀이 많다 보니까, 아니면 무슨 박람회를 열다 보니까 컨벤션 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컨벤션 센터라는 것은요, 국제회의를 주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여러 나라 정상들이, 각국의 정상들이 왔었을 때 그 동선이라든지 회의할 수 있는 소규모 회의장이라든지 쉬어갈 수 있는 어떤, 그렇죠,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잘 짜여진 공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크죠. 국제회의가 매일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비는 날이 많아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박람회라든지 웨딩홀로 어떤 기간에 대여할 뿐이라는 거. 그러면 컨벤션 기획사라는 것은 국제회의를 주관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을 컨벤션 기획사라고 하고, 그런 시험을 1급과 2급의 응시 자격으로 다 똑같은데 1급 자격증을 따고 2년이 아니라 3년. 그래서 이 부분이 달라서 시험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실무에 3년이 아니고 4년이라는 것, 요 두 가지 다르다라는 것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잡합니다. 임상심리사는요, 이거 다 알면 더 좋겠지만요, 제가 말하는 간단데스, 간단하지형으로 한번 가보죠. 심리학 학사 자격증이 있어야 2급 시험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있어야 돼. 공부 많이 하고 경험이 많아야지만 1급 자격을 딸 수 있다. 해서 응시 제한이 다 모두 다 무제한이 아닌 거 고를 때 항상 임상심리사가 답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도요, 국제, 왠지 코디네이터, 뭔가 안내해주는 사람인데요, 병원에서 외국인까지 잘 안내해주려면은 공인어학 성적의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한 없음, 응시 자격 제한 없음이 아닌 사람 했었을 때, 아닌 사람이 아니고 아닌 종목을 얘기했었을 때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도 대표적인 답으로 나오는 자격 응시 종목이라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응시 자격 제한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이지요. 스포츠 경영 관리사, 워드 프로세스, 텔레마케팅, 그리고 컴퓨터 활동 능력 1, 2급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 보다가요. 이건 익숙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이거 보다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실기가 너무 중요해서 필기시험 안 보고도 그렇죠. 이거 통과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실기시험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 필기가 면제된 것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이것과 기존의 시험의 종류가 나오면은 면제되지 않은 거 이런 거는 다 필기도 봐야 되고 실기도 봐야 되는데 요 사이에 섞여 있을 때 요것을 골라내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측량, 정보 처리, 미용, 피부 뭐 어떤 피부인지 다 필기시험 봐야 됩니다. 한복, 치수 재는 거 봐야 됩니다. 사진, 뭐 하다못해 빛 어느 정도 퍼센트가 들어가 있는지 조리개 활용법에 대한 필기시험 봐야 됩니다. 로더 운전, 여러분 로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롤러와 포크처럼 생긴 거 이렇게 같이 있는 그 자동차를 로더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 면허 딸 때 여러분 아무리 실기가 중요하다 해서 필기시험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기가 면제되지 않는데 위에 것과 보기에 그렇죠. 혼용되어 나서 고르는 문제 나오니까 요 부분을 오히려 잘 외워두시는 것이 답을 쉽게 맞추는 방법입니다. 신규 검정 자격입니다. 매년 새로운 자격증이 생기는데요. 올해 이제 2025년이내는요. 25년도에 뭐가 생기는지 안내되는 것과 시험 문제니까 24년에 되었던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이 나올 가능성이 그나마 좀 있다라는 거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요. 폐지가 됐습니다. 임상가공산업기사와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그리고 통합이 되었다네요. 그리고 원래 이것이 여기에 폐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와 임상가공기능사가 이렇게 세분화되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매년 새롭게 되었을 때 전해년도에 이게 새롭게 생성되어서 세팅되어지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자격증이 새로 생겼다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요. 좀 많은 양이었을 수 있지만요. 가볍게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 눈으로 익히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